우리가 과제를 시험이 앞두고 또는 과제를 해야 되는데 과제가 밀려서 계속 밤을 새우다가 결국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되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인간관계에서 실패해가지고 실현당해서 잠을 못 이루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은 사회적 의식 차원에서 오는 인간의 그 시민성 장애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극복하는 것도 역시 인간은 그것보다 더 높은 정신의 차원을 가진 존재고 자유로운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의 불면의 의식이나 또는 의식적인 불면증, 그 다음에 시민성 장애로 오는 성적인 장애,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불면증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자꾸 생각하니까 이제 잠을 못 이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탈성찰이라는 것은 그것을 의지적으로 정신적 차원에서 그것을 오히려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것에 계속 꽂혀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거든요. 어떤 문제점, 내가 해야 할 일, 과제, 이것들에 대한 또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거기에 생각이 꽂혀서 집착하게 되니까 이제 잠을 못 자는데, 또 우리가 성적인 행동도, 성적 기능도 장애도 그렇죠. 시민성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잘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못하는 수가 있는 것이죠. 과도하게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것으로부터 그것을 무시하고 의식하지 않는 것이 이제 탈성찰인데, 그러려면 이제 다른 관심을 갖는 것이 좋죠. 다른 것을 의식화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게 되면 취미를 갖게 되거나 자연스럽게 불면증이 해소될 수 있고, 잠을 자야 되겠다라는 의식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또 잠을 못 이루는 어떤 사건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일들을 생각하고 좋은 것들을 다른 것들을 추구해 나갈 때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도 정신의 자유를 전제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차원으로부터의 거리두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사회적인 의식으로부터의 거리두기, 자기 추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했던 태도 변경입니다. 태도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우리가 정말 비극적이고 어떤 고통을 당하는 이 상황으로부터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것은 또 실존적인 공허함이랄까, 또 무의미함에서 오는 이런 우울, 절망감,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인데, 정말 자살에 이르게 하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일 수도 있는 것은 이런 실존적인 공허함이고 무의미함일 텐데, 어떤 것으로부터 채워질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물학적인 먹는 거, 자는 거, 또 사회적으로 소득, 소유나 어떤 권력이나 우리가 경쟁에 승리하는 것, 사업, 자, 어떤 것을 통해서도 채워지지 못하는 공허함, 삶의 무의미함. 자, 이것은 실존적인 것이고 정신인성 장애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공허함이나 무의미함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해서 극복할 수 있겠는가? 태도의 변경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세주의자가 정말 낙천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항상 우울하고 항상 비관적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부정적인 태도로만 세상을 보던 사람이 긍정적인 태도로 세상을 볼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제 그 영화, 사랑의 블랙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의 빈 컵이 있는데, 컵의 반쯤 물이 채워져 있을 때 우리 어떤 사람은 이제 반밖에 남지 않았네, 이렇게 항상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아직 반이나 남았네 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마음먹기 달렸다. 그래서 we are happy as we make our minds to be.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만큼 우리가 행복한 것이고, 우리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만큼 불행한 것이다. The real discovery consists not in seeking new landscape, but in having new eyes. 이런 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훌륭하고 아름답고 진정한 경치를 우리가 진정한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경치를, 외적인 환경을 찾아다니는 데서 진정한 발견이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적인 요인에서 오히려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게 되는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거에 따라서 참된 발견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고실험이라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철학에서 말하는 성찰이나 사고실험도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고, 우리의 관점과 태도를 어떻게 취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사고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인 것이죠. 네.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 현대사회와 철학상담 교재에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을 간단히 요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상으로 보면은 이제 6부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4부에 해당하는 것이죠. 4부에 해당하는 그 심리상담과 철학상담. 거기서 1장, 2장, 3장이 바로 정신분석, 행동치료, 인지치료. 자, 이런 기존의 심리상담들의 그 철학적인 배경이 뭐고, 또 그것들의 문제점과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철학상담의 접근 방법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인간은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그랬죠. 동물적인 육체라는 생물학적 차원,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의식이라고 하는 이런 심리적인 차원, 그 다음에 철학적인 정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도덕적인 자유나 또 양심에 책임을 지는 삶이 가능한 이런 차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육체와 의식과 정신이라는 이 세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결국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이라는 이 세 가지 학문 분야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기도 하다는 것과 연결되고, 그래서 이게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이 따로따로 분리돼서 존재한다고만 볼 수 없고, 이 세 가지 차원의 학문들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브릿지 교양, 균형 교양이라는 것도 듣고 또 자유 교양이라는 것도 듣는 거 아니에요. 공대생도 자연대생도 인문 교양을 또 듣고 사회 교양도 듣는 것이죠. 사회학적인.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 자연과학의 꽃이라고 하는 의학, 또 사회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심리학, 그리고 인문학에서의 가장 근본이 되는 철학. 자, 이런 학문들이, 이 관점들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을 했을 때 비로소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인간의 이해가 좀 더 종합적이고 온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상담 분야도 역시 이 세 가지의 관점, 세 가지 차원, 또 세 가지 학문 분야가 상호 보완적인 결합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심리 상담 분야하고 철학 상담 분야가 이제 어떻게 보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물학에서 다루는 또는 의학에서 다루는 임상 상담이나 심리학에서 다루는 심리 상담이나 철학이나 우리가 인문학에서 다루는 철학 상담이라는 것이,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의 마음의 문제들을 이해하고 인간의 어떤 고통이나 인간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데도 상호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이 분야들이 조화를 이루고 보완할 때 온전한 어떤 상담 치유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좀 더 우선 이제 정신분석 치료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임상 또는 심리 상담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세 가지 분야, 정신분석, 행동주의 심리 치료, 그 다음에 인지, 심리학에서 다루는 인지 치료. 자, 이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선 정신분석이라는 것은 아까도 프로이드에서 벌써 얘기를 했죠. 그 배경은 플라톤의 영혼의 3분설이었다는 것.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의 무의식 개념이나 쉘링의 무의식으로서의 근거 개념, 낭만주의자인 쉘링의. 그 다음에 칸트의 이제 그 세계관 안에서 보자면, 자체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의 구별.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무의식과 의식이라고 하는 프로이드의 이런 정신분석의 세계관 내지는 인간관에 영향을 준 것이죠. 그 다음에 쇼펜하우의 이제 맹목적 의지나 니체의 어떤 힘의 의지, 이러한 개념이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에 영향을 직접 줬다고 얘기했죠. 이런 낭만주의 철학이. 근데 이 그 정신분석적 치료의 방법론을 보게 되면 자유 연상을 한다고 그러죠. 상상을 통해서 자유롭게 연상을 하고, 또 이제 꿈의 해석, 우리가 최면이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또 꿈에 꾼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게 함을 통해서 그 꿈의 상징들을 해석해 주죠. 그런 꿈의 상징의 해석을 통해서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었던 어떤 억압된 내용들이라든지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끌어져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꿈의 해석이라는 말도 하지만 이제 동기를 분석한다라는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우울이나 불안이나 신경증이나 어떤 히스테리,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자유 연상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하기도 하고, 또는 꿈을 꾼 내용을 이야기하게 해서 그것들의 상징적인 의미를 분석해주고, 그걸 통해서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동기를 분석해 준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통찰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마음의 병에 의식적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마음의 병도 사실은 무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신분석이니까, 그걸 통해서 그 무의식적인 억압된 내용들에 대한 통찰을 하게 되면, 알게 되면 결국 그것을 치료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환자가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되고, 또 그 어떤 그 억압된 그런 어떤 자기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는 이제 이 환자는 그 무의식 중에 또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마음의 병을 상담자에게 전이시켜서 전이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뭐 실연의 아픔 때문에 그 상처를 억압하고 살았던 이제 환자가 있었다면 그 실연의 아픔의 그 상처를 무의식 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갖다가 그 상담자에게 전이시켜서 상담자를 향해서 어떤 원망을 하거나 상담자를 또 어떻게 보면 또 연애 감정을 갖게 되거나 자, 이런 전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문제를 파악해서 해석해 주는 것이 상담자의 또 치료 방식이고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을 이제 훈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핵심은 아까 말했듯이 꿈을 통해서든 자유연상을 통해서든 이런 무의식에 숨겨졌던 억압된 내용들을 끌어내서 통찰하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치료 방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 이것이 정신분석 치료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을 얘기하자면 이렇게 무의식을 통해서 의식의 모든 문제들, 의식의 병, 의식적인 어떤 마음의 병이 무의식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던 성의 복적 충동이나 트라우마가 모든 인간 마음의 의식의 병을 결정해 준다라고 하는 이런 결정론이라는 것은 기계적인 결정론이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자유나 어떤 책임의 문제, 도덕적인 이런 문제까지를 다루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지만은 뭐 우리가 프랑클 같은 실존 분석이나 로고테라피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철학 상담 치유 분야에서는 인간을 차원을 더 높은 차원을 또 열어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능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또 사회적인 의식 차원만이 아니라 정신의 자유 차원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이런 실존 분석이나 로고테라피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접목을 해서 인간을 총체적으로 좀 더 온전하게 인간을 이해하는 필요가 있겠다. 그걸 통해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 행동치료는 그 철학적 배경은 사실은 상당히 기계적인 세계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는 말을 지난번에도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S에 대한 R, 그죠? 자극, 스티뮬러스에 대한 리스판스로 인간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신체의 행동으로. 사회적인 어떤 그 환경적인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 조건 반사가 이루어지듯이 이렇게 신체적인 반응만 가지고서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건 기계적인 관계라는 거죠. 이 자극 반응 관계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작적인 조건을 한다든가 그래서 긍정 또는 부정적인 강화라는 건 결국 보상과 처벌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이 예를 들면 비정상적이다. 다른 사람들이 보통 하는 반응이 안 나온다 했을 때는 어떤 보상을 통해서 이 반응을 유도한다는 것이죠. 또는 다른 반응을 또 자꾸 R이 아닌 뭐 P나 무슨 S 뭐 Q라는 반응이 나오면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처벌을 통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사실 강아지 훈련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인간을 교육하는 것이 개를 훈련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관점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먹이를 줘서 보상을 주고 그 당근과 채찍으로 우리가 말을 훈련하고 우리가 뭐 먹이를 주고 또는 뭐 벌을 가함을 통해서 개를 훈련하듯이 우리가 요즘 뭐 개는 훌륭하다라느니 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느니 뭐 이런 그 교육 EBS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주의 치료죠. 그것이 바로 개를 치료하는 방식인데 개는 그런 식으로 기계적인 본능에 의해서 지배받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학습할 수 있지만 인간을 그런 식으로 학습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동물적 차원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를 갖는다. 여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 사이의 선택의 자유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원하는 그 반응에 결코 보이지 않는 사람이 생길 수 있죠. 얼마든지. 또 거짓된 행동으로 반응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마치 치료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치료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둔감법, 지계적인 혐오 치료, 자기표현. 자, 그런데 이런 문제점은 아까도 말했지만 기계적인 결정론이라는 것이죠. 환경에 결정된다. 정신분석 치료는 무의식에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이런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고, 일단 공통적으로 이제 인격적이지 못한 자유와 책임의 문제가 관가되는 이런 그 인간관 내지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사이에 선택의 자유의 영역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는 어떤 이런 철학 상담 치유가 접목될 필요가 있겠다. 인간관에 있어서도 더 높은 차원을 인정하고 있는 이 철학의 관점,
철학 상담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간 행동을 치료하는 데서도. 그 다음 이제 인지 치료는 철학적 배경을 보면 소크라테스의 그 논박술, 대화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고, 에픽테투스의 이제 스토아 사상에 나오는, 인간의 이제, 관점, 인간이 어떤 태도를 이제 인간이 어떤 관점을 갖느냐가 사실은 문제를 낳는 중요한 문제를 또 해결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인간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칸트의 이제 도식이라든지 칸트의 어떤 인식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이제 다 작용하고 있는 게 배경인데, 그 방법을 보면 이제 개인의 사고 방식인 어떤 자동적 사고를 주목해서 어떤 왜곡되어 있는 인간의 사고 체계, 신념 체계나 가치관이나 세계관, 또 이런 인지도식을 다시 구성함을 통해서 치료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점은 이것은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 결정론이다. 즉, 인간의 어떤 인지 능력, 지적인 능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태도.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이나 의지조차도 인간의 어떤 지적, 인지 능력, 지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입장. 이것은 사실 좀 일면적이다라는 것이죠. 즉, 인지적인 측면이 감정이나 의지나 행동, 모든 인간 삶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 낭만주의자들이 볼 때는 이건 인정하지 못하겠죠. 정의적인 요소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 삶을, 행동을 또 규정하는 매우 더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이 낭만주의자고 실존 철학자일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존 철학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인간의 어떤 인식틀, 어떤 신념 체계, 또는 인간의 어떤 세계관이나 인지틀이 변경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선택의 자유가 또 거기 개입한다는 거죠. 내가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느냐는 것은 결국은 의지의 자유하고 연결고리를 갖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존 철학이라든가 프랑클의 이런 인간관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신의 영역을 열어놓는 이런 정신의 차원을 열어놓는 인간관, 그리고 로고테라피의 이런 태도 변경의 방법,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신념 체계를 변화시키는 데에는 지적인 요소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실존적인 결단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하이데거식으로 말하면 탈존이나 결단이라는 이런 실존적인 요소가 필요한데, 이건 인간의 어떤 존재 또는 뭐 삶이 인간에게 부여하는 이런 의미를 찾아 나서는,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인간의 이런 태도 변경, 태도 취함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 이상으로 그 교제에 관한 내용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교제에 관한 내용은 이상으로 간단히 다 살펴봤는데, 조금 보완해서 이제 인격 장애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가끔 이제 영화를 분석하거나 여러분에게 과제를 줄 때 여러 가지 인격 장애 얘기들을 해서 한번 총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DSM-5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미국의 정신과 협회에서 통계 자료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 분류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정신 장애라든가 또 인격 장애라는 항목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상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A, B, C라는 세 가지 이제 이런 유형 타입으로 크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DSM-5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정신의학 DSM-5. 우선 A형 타입은 특이하고 아주 괴팍한 고립적인 성격을 말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편집성, 인격장애, 분열성, 그 다음에 분열형, 이런 세 가지 타입의 이제 인격장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격장애를 한번 검사하는 하나의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늘 악의적인 동기를 의심하고, 우리가 보통 음모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모든 일이 생기려면 이건 누군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 악의적인 것을 의심하는 사람, 타인이 자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손해를 나는 항상 보고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사람이 있죠. 항상 나는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있고 나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이런 음모론적인, 또 의처증이나 의부증 환자라는 사람들이 있죠. 항상 의심하는 것입니다, 남을.
자, 이런 것이 이제 편집성 인격장애. 그다음에 분열성 인격장애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마음속으로 드러내지 않는. 우리가 뭐, 그, 히키고모리 같은, 그, 뭐, 게임 세상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도 혼자 있는 것만 좋아하고 거의 자기 표현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인간관계나 의사소통 능력에서는 제한을 갖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분열형, 인격장애는 분열성보다 좀 더 심각한 것이죠. 이제 그냥 혼자만 있고 남을 피하는 삶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가끔 아주 기이한 행동으로 아주 놀라운, 아주 괴팍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해서 사람들을 놀라게까지 하는 것이 이제 분열형 인격 장애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이게 정신 분열의 어떤 초기 증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요즘은 이제 조현병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B 타입은 변덕스럽고 극단적인 행동인데 우리가 자기애성 인격 장애, 나르시스틱한 것이죠. 나르시시스틱한 거. 그래서 나를 매우 탁월한 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왕자병, 공주병 환자들이 많다고 그래요. 요즘은 다들 1인, 1 가구이고 또 어떤 아이도, 외아들, 외딸, 그죠? 외동딸이나 외아들만을 낳고 사는 그 가정이 많다 보니까 다 왕자고 자기가 공주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내가 매우, 이 세상에서 가장 공주고 왕자고 가장 뛰어나고 난 대접받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이것이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낳겠다. 대인관계의 문제를 낳겠고, 그 다음에 연극성 인격장애, 히스테리라고 옛날에는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 아주 그 분해하고 아주 답답해하는 사람. 그래서 뭐 어디 가서나 이제 그 반장을 해야 되고 어디 가서나 뭔가 자기가 리더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의 주인공 블랑쉬라고 하는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그 비비안이가 주연을 맡은 이 영화가 있었는데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예. 이 여자 주인공이 바로 이런 연극성 장애를 갖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히스테릭한. 그 다음에 이제 반사회성 인격 장애. 그래서 이 나의 행동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재를 당한 적이 있는가. 이게 뭐 영화 양들의 침묵에서 앤소니 호킨스가 열연했던 뭐 아주 엽기적인 살인을 하기도 하고 전혀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도 하고 반사회성 인격장애라고도 하죠. 우리가 여기 베테랑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이제 유아인이 연기했던 어떤 그 재벌 2세죠. 그런 경우도 이제 상당히 반사회성 인격장애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계성 인격장애, 보더라인. 이 경계성 인격장애라는 것은 혼자 있을 때는 항상 공허하고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항상 불안하고 아주 극단적인 양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정사라는 영화에 이제 글렌 크로스라는 사람의 모습이 그랬다고 했는데 이게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경계선 인격장애나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하고 사귀게 되면은 처음에는 아침에는 매우 칭찬을 해서 와,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최고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칭찬하는가 하면 바로 오후가 되면 전화 와가지고 너는 인간 쓰레기야 이런 식으로 꺼져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양극성을 갖는 아주 그 경계선 인격장애다. 예, 극과 극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죠. 경계선을 오가는 것이죠. 극에서 극으로 아주 불안정한 사람이죠. 그리고 항상 또 뭐 금방 또 울고 불고 하면서 공허함을 호소하고 언제 버림받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속에서 항상 또 이렇게 살아가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C 타입의 그 유형은 불안과 근심 걱정이 많은 대인지향적인 성격이다. 사실 그 A는 고립적이고 대인지향적이지 않죠. 편집성 인격장애, 남을 의심하고 분열성 인격장애,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분열형 인격장애도 역시 고립하면서 기이한 행동을 어쩌다가 사회에 나오면 아주 기이한 행동하지만 사람과 사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 C타입은 사람과는 사귀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근데 회피하는 것이고 또는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아니면은 강박적인 어떤 증상을 보이는 것인데 이제 회피성 인격장애는 그 비판받고 거절당할까봐 항상 두려워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총각이고 노처녀가 예를 들면 노총각인 사람이 항상 여자만 보면 두려워해가지고 그 거절당할까봐 청혼도 못하고 데이트 신청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회피성 인격장애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분열성 인격장애가 아니라. 그러니까 분열성 인격장애는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이지만은 회피성 인격장애는 상당히 불안,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혼자 살 때는 오히려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어 하는데 거절당할까봐 또는 욕을 먹을까봐 항상 두려워서 접근을 못할 뿐이지 회피하는 것이죠. 의존성 인격장애는 항상 보호받고 싶고 그래서 아주 복종적이고 순종적인 사람, 다른 사람에게 순종적인 사람, 의존하는 사람이죠. 불안하기 때문이죠. 자기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자기가 어떤 주체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불안, 진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강박성 인격장애는 항상 어떤 규칙이나 질서나 계획에 따라서 아주 정확한 순서대로 아주 그냥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또 갖기도 하고 해서 아주 강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영화를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제 주인공이 보여주고 있는 잭 니콜슨이죠. 자, 이 잭 니콜슨이 보여줬던 이 성격이 바로 인격장애가 강박성 인격장애였다. 그래서 결벽증과 같은 것이죠, 사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DSM-5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정신장애들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뭐 자세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문적인 정신과 여러분이 의학을 공부할 때 필요한 것이니까 자 생략하고 크게 뭐 정신지체 그 앞에서 분류했던 여러 가지 이제 정신장애들 질환들에 관한 것들을 몇 가지 예를 이제 들어보자면 기원전 11세기경에 이스라엘의 사울왕은 어떤 우울증이나 양극성 장애 증상을 보인다고 볼 수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고 아들을 조나단을 죽이려고까지 시도를 여러 번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원전 6세기 페르시아의 캄바이세스 왕은 분노 조절을 못하는 아주 난폭한 성격을 가졌는데 친구 아들을 활쏘기 관역으로 쏘아서 죽이고는 아주 만족을 하고 또 병사들을 굶겨서 거의 죽을 상태가 돼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이런 아주 난폭하고 포악한 성격을 보여줬다. 그 다음에 기원전 5세기 그리스 비극 시인인 유리피데스가 헤라클레스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신화적인 인물인 헤라클레스는 두 아들을 죽이기도 했고 자신의 두 조카를 죽이고 또 자신의 스승을 죽이기도 했고 절친을 죽였는데 이렇게 죽일 때 그는 눈이 빙빙 돌고 입에 거품을 품고 발작적으로 사람을 살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또 금방 잠이 들어버렸다. 그리고 잠이 들고 나서는 나중에 깨어나서는 전혀 기억을 못했다. 자, 이걸 봤을 때는 오늘날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나 경계선 인격 장애 그리고 반사회성 인격 장애를 보여준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인 햄릿, 리어왕, 맥베드, 오델로인데 이 4대 비극 안에 나오는 이제 햄릿의 성격을 봤을 때는 매우 우울증이라는 심리장애를 가졌을 것 같고 정신장애를. 그 다음에 리어왕은 이제 망상장애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맥베드는 강박장애를 가졌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또 오델로도 역시 데스데모나인 자신의 아내를 의심해서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오델로도 역시 어떤 강박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어떤 결벽증과 또 편집성 인격장애, 어떤 의처증이죠. 의처증을 심각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편집성 인격장애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과학자, 근대 대표적인 과학자 뉴턴은, 만율력의 원리를 발견했던 이 뉴턴은 편집성 인격장애를 보여준다고 보여집니다. 항상 자기를 누군가가 해하려고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런 의심을 품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모차르트, 루소 이런 사람들은 강박장애고 불안증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쇼팽은 굉장히 우울한, 여러분이 뭐 알다시피 쇼팽이 매우 우울했잖아요. 우울증을 앓았던 것 같고 길 박사와 하이드 씨는 해리장애, 그러니까 한 인간 안에 이중인격, 다중인격이 있는 것이죠. 해리장애를 보여줍니다. 해리성, 정체성,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쉬라는, 오늘 이제 과제에도 내주려고 하는 이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의 주인공인 이 수학자죠. 천재 수학자 내쉬는 망상형의 정신분열증을 앓았다. 오늘날로 치면 조현병이라고 말하는 정신분열증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뷰티풀 마인드를
자, 그래서 14주차 과제로서 여러분에게 이제 내주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쭉 설명을 했던 것 중에 초반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하고 이제 프랑클의 로고테라피를 설명했는데, 비교를 해봤는데, 그 두 입장의 어떤 인간관, 그리고 치유 방법을 한번 여러분이 정리를 해서 비교하는 숙제고, 또 하나는 영화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여기 클릭해 보면은 영화 예고편이 나오죠. 네이버 영화 코너에서. 그래서 이 뷰티풀 마인드의 주인공, 이 수학자 내쉬의 마음의 병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제 정신분열증이라고 했죠. 조현병, 아주 심각한 정신분열증을 앓았는데, 자, 이런 조현병 환자의 병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이 옆에 보면 이제 아내가 보이죠. 이 아내가 상당히 정말 평생 헌신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병이 어느 정도 극복되고 다시 교단에 서서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까지도 하게 됐는데, 자, 이런 내쉬가 심각한 정신분열증, 조현병을 앓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치유되는지 그 과정을 이 영화는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 아내와 다투기도 했지만 그 아내가 헌신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남편을 치유하는 역할을 했는데, 주변에서 도와주면서, 이것이 사실은 철학 상담의 관점에서 보면은 상담자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쉬라는 남편이 이제 내담자가 되는 것이고, 아내는 상담자의 역할을 해서 철학 상담의 관점에서 치유를 하는 것을 도와줬다는 거죠. 스스로 치유되도록 도와줬는데,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뭐 대화의 방법이 사용될 수도 있고, 여기서 보니까 또 오늘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로고테라피의 방법이죠, 사실. 그래서 뭐 오늘 여러분이 그 학습한 내용과 연결시키면 그 프랑클의 로고테라피의 방법론이 있죠. 태도 변경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역설지향이라든지 뭐 탈성찰, 태도 변경, 이 세 가지 방법을 얘기했는데, 이 로고테라피의 이런 방법들을 적용해서 아내가 또는 이제 소크라테스식의 어떤 대화의 방법을 사용해서 이 아내가 이 남편을 치유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또 치유되도록 도왔다고도 볼 수 있겠죠. 철학 상담의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철학적인 치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영화 안에서, 이 뷰티풀 마인드 안에서 아내는 어떻게 해서 이 남편인 내쉬를 정신분열증, 조현병으로부터 벗어나서 내지는 극복해 나가도록, 물론 완전히 치유됐다고는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일상생활의 가능성을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극복을 해 나갔는데, 자, 이것이 가능하게 된 어떤 과정, 거기에서 어떤 방법이 적용됐을까? 한번 여러분이 오늘 이제 배웠던 이 로고테라피의 이제 인간관계 치유 방법을 한번 적용해서 이 뷰티풀 마인드의 주인공이 어떻게 치유됐는지 한번 해석해보는 그 과제를 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객관식 과제를 주로 내다가 마지막 과제, 이 두 가지는 주관식으로 여러분에게 과제를 부여합니다. 자, 한 학기를 이제 마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끝맺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 학기 동안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으로만 철학 수업을 듣느라고 정말 한 학기 여러분 너무나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학생들 입장에서 나름대로 뭐 시간과 노력을 경감시키려고 과제를 객관식 위주로 출제를 해왔는데, 그렇지만 또 변별력이나 공정성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쉽게만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 이유는 상당히 좀 또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이 점은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제에서의 이런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었고, 변별력이 여기서 확보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또 기말 시험을 실시하지 않게 하는 이런 결정을 제가 이제 내려서 여러분에게 공지를 다 내렸고,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자세한 사유를 나왔지만은, 사실 그 배경에는 그 과제의 어떤 난이도가 있어서 변별력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제가 지금 어려웠었어도 성실히 또 제출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많았고, 이런 학생들 대부분은 그렇게 성실히 제출해 줬는데, 이분들에게는 전화위복이 되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과정 속에서 조금 어려웠을 수가 있지만 쉽게만 과제를 내줬던 과목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했던 학생들도 있지만, 이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기말 시험을 미실시하게 됨을 통해서 이 과목을 포함해서 사실 대부분 과목들은 전 범위에 걸쳐서 지금 여러분이 시험을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 범위에 걸친 그 학습을 해야 하는 그 부담 그리고 고통을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됐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모두들 마지막 과제까지 잘 제출하시고 또 이제 다음 주에 있어야 할 시험 과목들도 모두 다 준비를 잘 하셔서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학 기간에도 모두들 다 건강하시고 또 뜻깊고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학생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